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김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손에는 정순자 여사가 30년간 쌓아온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낡은 옷가지,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반찬 용기들. 민지는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현관 밖으로 던졌다. 어머니 제발.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모든 고난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고통스러웠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강준혁이 소파에 웅크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제 남편의 집이고 제가 관리하는 집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구부정했고 해진 카디건은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혁아. 순자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다. 준혁은 고개를 더 숙였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지만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후 그는 모든 결정을 아내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것이 편했다. 그것이 쉬웠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순자는 초라한 짐을 챙겨 들고 문을 나섰다. 쾅. 등 뒤로 문이 거칠게 닫혔다. 30년을 살던 집. 아들을 낳고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했던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아파트 복도는 을씨년스러웠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순자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모든 게 내 잘못인가? 순자는 지갑을 열었다. 낡은 지갑 속에는 몇 장의 만원권과 버스카드, 그리고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대표 변호사 박준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5년 된 구형폰.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정순자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일,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결심 끝에 내린 결정, 그리고 곧 드러날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버스가 왔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다. 저 높은 곳, 25층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성가신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을 기념하며. 곧 알게 될 거야.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25층 거실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자기야,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액자를 바라봤다. 성공한 CEO 강준혁, 중견기업 태양산업 대표이사. 경제지에 실렸던 기사였다.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다. 겨우 10년 만에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연매출 500억 원대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업계에서는 그를 젊은 경영 귀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엄마. 준혁의 뇌리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995년 겨울 서울 변두리 단칸 방준혁아 대학 합격. 축하한다. 순자는 낡은 이불 속에서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다. 그녀가 5년간 새벽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다. 300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등록금이다. 내 등록금. 엄마. 엄마 병원비는요? 허리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괜찮아. 엄마 허리는 참을 만해. 내가 대학만 가면 돼. 그렇게 준혁은 대학에 갔다. 순자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더 많은 일을 했다.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야간 경비.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순자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2005년 아들의 사업 시작. 엄마, 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준혁이 어느 날 찾아왔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부품 제조업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데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순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살던 집을 팔았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엄마, 집을 팔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는 월세로 들어가면 돼.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태양산업이 시작되었다. 순자가 마련한 5천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 3천만 원으로 작은 공장을 임대했다. 2008년 첫 번째 위기. 사모님, 큰일입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 경리. 김 과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주요 거래처의 계약 파기로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처했다. 준혁은 밤새 은행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20년 지기 친구 박순애를 만났다. 순애야, 미안한데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일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무슨 일? 아, 그거. 순자야, 그건 너무 위험해. 고리대 금업자들이잖아. 괜찮아. 나 각오했어. 순자는 사채를 썼다. 이자율 30%. 지옥 같은 조건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을 준혁에게 주며 말했다. 친구한테 빌린 거야. 이자 없으니까 천천히 갚으면 돼.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3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2012년 두 번째 위기.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다. 연매출 100억을 돌파했다. 하지만 공장 증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15억. 은행에서는 담보가 부족하다며 대출을 거절했다. 준혁은 절망했다. 바로 그때 순자가 나타났다.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노후연금을 해지했다.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지인들에게 차용증을 쓰며 빌렸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노후 대책은요? 괜찮아요. 아들이 성공하면 그게 제 노후 대책이죠. 현재로 돌아온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기야? 왜 그래? 민지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준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는 오늘 그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다. 침실로 들어간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어머니가 몰래 적어두었던 가계부. 우연히 발견한 그 가계부에는 지난 30년간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쓴 모든 돈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생활비 보조 매월 50만 원 48개월. 사업 초기 자금 5천만 원. 2008년 위기 극복 자금 1억 원. 2012년 공장 증축 자금 1억 5천만 원. 각종 긴급 자금 약 8천만 원 총액 약 5억 2천만 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모습만 보면 행복하단다. 이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거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준혁은 가계부를 꼭 껴안고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없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고급 카페. 김민지는 친구 3명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모두 30대 중반의 주부들로 화려한 명품백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시어머니 쫓아냈어? 친구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민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당연하지. 드디어 그 골칫덩이를 집에서 내보냈어. 대박.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남편은 뭐래? 준혁? 그 사람은 내 말이면 다 듣잖아. 민지가 비웃듯 말했다.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자신감도 없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다른 친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니? 웃기지 마. 민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한 게 뭐가 있어? 손주 돌봐준 것도 아니고 집안일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 차지하고 밥이나 축내면서 훈계질만 하더라고. 그건 그렇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너희들만 알고 있어. 사실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낸 건 다른 이유가 있어. 뭔데? 회사 지분 때문이야. 친구들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몇 달 전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온 것이었다. 봐봐. 태양산업 지분 구조. 준혁이 60%, 나머지 40%는 회사 초기 투자자들. 여기 어디에도 시어머니 이름은 없어. 그럼 시어머니는 주식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맨날 자기가 회사 세웠다고, 자기 돈으로 키웠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있잖아, 내가 계산해 봤는데. 준혁이가 만약 사고라도 당하면 그 60% 지분은 자동으로 나한테 상속돼.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설마, 너. 아니야, 바보야. 그런 생각은 아니고. 민지가 헛기침을 했다. 내 말은 만약 준혁이가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가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거야. 회사 정관상 최대 주주의 배우자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와, 너 완전 계획적이었네. 민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할 때부터 계획했지. 준혁이는 착한데 좀 멍청해. 회사 경영은 그런 대로 하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특히 가족들한테는 완전 호구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맞아. 그 할머니가 있으면 준혁이가 흔들려. 엄마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거든. 그래서 없애야 했어.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열었다. 태양산업 현재 기업 가치가 약 200억 정도야. 준혁이 지분 60%면 120억. 만약 내가 경영권까지 가지면. 그녀의 눈이 욕망으로 빛났다. 부동산, 회사, 자동차 예금. 다 합치면 150억은 되겠지? 그게 다 내 거야. 내가 30대에 150억짜리 자산가가 되는 거라고. 대박.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다 없앴어.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지분을 요구할까봐.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회사에 돈을 댄 거라면?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면? 민지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있어야지. 계약서? 없어. 차용증? 없어. 입금 기록? 현금으로 줬다면서 영수증도 없어. 3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해? 법적으로는 그냥 가족 간의 증여로 끝나는 거야. 와, 완벽하네. 그렇지.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지난 5년간 천천히 준혁이를 길들였어. 이제는 내 말이 법이야. 민지는 샴페인을 주문했다. 축하해줘, 얘들아. 곧 나 완전 부자 될 거야. 그때 되면 너희들 다 명품백 사줄게. 친구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한 노년 여성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다는 것을. 그 여성은 정순자였다. 순자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밖에서는 박준석 변호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녹음 잘 되셨습니까? 네. 다 녹음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사모님 놀라셨겠지만 이제 준비된 것을 실행할 때입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순자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지야, 넌 한 가지를 몰랐구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3일 후 법무법인 정의 회의실. 정순자는 박준석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사모님, 이것이 30년간 준비해온 모든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태양산업 실제 지분 구조 및 숨겨진 최대 주주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제가 10년 전 처음 사모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015년 첫 만남 변호사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당시 순자는 초라한 차림으로 박준석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도와준 돈이 꽤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존재를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순자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박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제가 아들에게 준 돈이에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사업 자금까지. 총 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증거 서류는 있으십니까? 그게.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대부분 현금으로 줬어요. 아들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 같은 것도 안 썼고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사모님이 주신 돈으로 회사가 성장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에서 서류를 꺼냈다. 먼저 사모님이 제공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 부동산 매각 기록, 연금 해지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드님 회사의 초기 정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모님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박 변호사는 약속을 지켰다. 사모님 보십시오. 그가 펼친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증거 1 자금 출처 명세서. 2005년 3월 본인 소유 아파트 매각 대금 5천만 원 태양산업 초기 자금으로 제공. 2008년 7월 사채 1억 원 이자율 30% 태양산업 긴급 자금으로 제공. 2012년 9월 개인연금 해지 1억 5천만 원 태양산업 공장 증축 자금으로 제공. 기타 현금 제공 약 1억 2천만 원 생활비 보조 및 긴급 자금. 증거 2 회사 설립 당시 비밀 계약이게. 이게 뭡니까? 순자가 놀라서 물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사모님 기억하십니까? 2005년 회사 설립 당시 제가 사모님을 대리해서 아드님과 비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 그때 2005년 4월 회사 설립 직후 준혁 씨 어머님이 제공하신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젊은 준혁은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엄마가 집까지 파셨는데 당연히 보호받아야죠. 그렇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정순자이야 갚는 태양산업이야 을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며 이는 대여가 아닌 지분 투자로 간주한다. 갑은 회사 지분의 51%를 소유하나 경영권은 을의 대표이사인 강준혁에게 위임한다. 단 갑이 경영권 행사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변호사님, 저는 이 계약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가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자기 힘으로 회사를 키웠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계약은 극비로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금고에만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아드님은 본인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런데 제가 며느리에게 쫓겨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순자가 물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3개월 전 며느리 김민지 씨가 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태양산업의 지분 구조를 조회하러 왔습니다. 공개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사모님의 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만족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사모님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사모님이 가지고 계실지 모를 증거 서류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사모님만 없으면 과거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며느리의 카페 대화 녹음 파일 분석 보고서였다. 사모님이 녹음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 며느리는 회사 지분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사모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사모님의 권리를 되찾으실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 건지.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손주들은? 하지만 동시에 지난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도 떠올랐다. 자신의 집, 건강, 노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인가? 집에서 쫓겨나고 며느리에게 모욕당하고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진행하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사모님. 일주일 후 태양산업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순자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면 가족 관계는 영원히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일주일 후 태양산업 본사 대회의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의실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강준혁 대표는 단상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봤다. 오늘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준혁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순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차림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올린 그녀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박준석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가 따라왔다. 어머니? 준혁이 놀라서 말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님,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박 변호사가 준혁에게 서류를 건넸다. 대표님, 이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정순자 여사가 이 주주총회의 합법적인 소집권자임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관계없다고? 민지 씨,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나요? 당연하잖아요. 회사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시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박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지금부터 태양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태양산업 실제 지분 구조. 정순자 51% 최대 주주. 강준혁 29%. 기타 투자자 20%.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게 무슨? 정순자가 최대 주주라고? 말도 안 돼. 준혁은 너클 잃은 듯 화면을 바라봤다. 민지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를 대세요.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증거 1. 2005년 4월 15일 비밀 투자 계약서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났다. 거기에는 젊은 날의 준혁과 순자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계약서는 2005년 회사 설립 당시 정순자 여사와 강준혁 대표 사이에 체결된 비밀 투자 계약입니다. 정순자 여사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 51%를 받기로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기억했다. 20년 전 그날을. 2005년 4월 회사 설립 직후 엄마, 왜 계약서를 쓰자고 하세요? 아니야, 준혁아. 이건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서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엄마가 투자한 거라는 증거니까.
하지만 엄마가 51%나 가지시면 제가 경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 마. 엄마는 경영에 관여 안 해. 모든 권한은 내게 줄게. 이 계약서는 그냥 만약을 위한 거야. 준혁은 그때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그 계약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준혁도 잊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박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다. 증거 2 2008년 긴급 자금 제공 화면에 은행 대출 기록이 나타났다. 2008년 7월 태양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정순자 여사는 개인 명의로 사채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 30%의 고리대금이었죠. 그 돈을 회사에 제공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정순자 여사는 그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3년간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부, 식당 설거지, 야간 경비. 70세가 넘은 나이에 말이죠.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몇몇 임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증거 3 2012년 공장 증축 자금 2012년 9월 회사 성장을 위해 공장 증축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자 정순자 여사는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을 해지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이 여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박 변호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총 투자 금액 및 현재 가치. 정순자 여사의 총 투자 금액 5억 2천만 원. 현재 51% 지분의 시장 가치 약 102억 원. 정순자 여사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배당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박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다. 김민지 씨, 당신은 3일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죠?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축하해줘, 얘들아. 곧 나 완전 부자 될 거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다 없앴어. 노인네 하나 없애면 회사도 집도 다 내 거야.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시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준혁이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자, 자기야. 오해야. 나는. 오해? 녹음을 다 들었는데 오해라고. 준혁은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혁아, 일어나거라.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단다. 순자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정식으로 태양산업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혁을 바라봤다. 강준혁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준혁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어머니. 넌 20년간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일단 내려놓아라. 순자는 임원들을 바라봤다.
앞으로 1년간 제가 직접 이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준혁이가 진정으로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민지 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 회사와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취득하려 한 자는 모든 관련 권리를 상실합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꿈, 150억 원짜리 자산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위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났다. 태양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된 날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순자는 준혁을 자신의 새 사무실로 불렀다. 태양산업 건물 최상층에 마련된 회장실. 준혁은 처음 보는 그 공간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앉아라, 준혁아. 어머니. 저는 앉으라고 했어. 준혁은 순자 앞에 앉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주주총회 내내 울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준혁이 알고 있던 바로 그 가계부였다. 넌 이걸 알고 있었지? 네. 1년 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네. 인정하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강준혁은 엄마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냐? 아니, 그건 민지가 시켰지. 넌 그냥 따랐고. 준혁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공책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준혁아, 엄마가 내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모르는 진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실 1, 2007년 대형 계약건. 2007년 내가 대형 전자업체와 계약을 따냈지? 네. 그게 회사가 성장하는 첫 계기였죠. 그 계약 내가 따낸 게 아니야. 준혁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2007년 3월 그 전자업체 구매 담당 이사가 내 제안을 거절했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고.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엄마가 만났기 때문이야. 네. 그 이사의 어머니가 엄마가 일하던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엄마가 간병을 도와드렸지. 매일 밤 환자분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순자는 과거를 회상했다. 2007년 3월 서울대병원.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는 밤 11시 청소 일을 마치고 병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폐암 말기 환자인 박순희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순자 씨, 고마워요. 내 아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당신이 이렇게 매일 와주시니.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순자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그 할머니를 돌봤다. 무급봉사였다. 그냥 같은 노인으로서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다. 대기업 구매 담당 이사 박철수였다. 어머니, 누가 이렇게 돌봐드렸어요? 순자 씨라고 참 좋은 분이야. 매일 밤 와서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박철수는 순자를 찾아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대화 중에 순자는 자신의 아들이 부품 제조업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박철수는 귀가 솔깃했다. 혹시 아드님 회사가 어디죠? 태양산업이라고 작은 회사예요. 아, 그 회사. 최근에 우리 회사에 제안서를 보냈던 곳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요. 박철수는 며칠 후 태양산업의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준혁에게 연락했다. 강 대표님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께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준혁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넌 내 능력으로 땄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실은 순자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진실 2010년 기술 개발. 2010년 내가 신기술을 개발했다며 자랑했었지? 특허도 받고. 네. 그게 회사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죠. 그 기술, 누가 아이디어를 줬는지 기억하니?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엄마가 심어준 거야. 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은퇴한 공학 박사님이 계셨어. 그분과 친해져서 내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하면 생산 효율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디어를 제게, 응, 내가 직접 개발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도했어. 내 자신감을 지켜주고 싶었거든. 진실 3 2015년 위기 극복. 2015년에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우리 회사를 압박했었지? 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문 닫을 뻔했어요. 그때도 엄마가 살렸어. 어떻게요? 엄마가 정부 관계자를 만났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이었지. 그분에게 우리 회사 이야기를 했더니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주시더라고. 순자는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201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정 여사님, 아드님 회사가 정말 기술력이 있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 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국 업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에 추천하겠습니다. 3년간 총 5억 원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원금으로 태양산업은 위기를 극복했다. 준혁은 자신의 경영 능력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에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 순자는 이야기를 마쳤다. 준혁아, 엄마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니?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멍청한 게 아니야. 넌 그냥 몰랐을 뿐이야. 엄마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왜 숨기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감사하게 살았을 텐데.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어. 엄마 덕분에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면 넌 평생 엄마 그늘에 가려 살 테니까.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야. 넌 혼자가 아니었어. 항상 뒤에서 누군가 널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었어. 그게 가족이야. 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쫓아낸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진짜 너의 힘으로. 엄마 도움 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1년 후 엄마가 경영권을 다시 내게 넘길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넌 배워야 해. 사람을 보는 눈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민지와는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관여하지 않을게. 다만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라.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2주 후 태양산업은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었다. 정순자가 회장직에 취임했고 준혁은 부사장으로 강등되었다. 민지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실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혼 소송뿐이었다. 회장실에서 순자는 회사 경영진들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먼저 그동안 회사 운영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다져진 강인함이 묻어났다. 저는 화려한 경영 이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녀는 경영진들을 둘러봤다. 앞으로 이 회사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될 겁니다. 직원들의 복지, 공정한 대우, 투명한 경영.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런 원칙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회사가 망하면 그건 우리가 무능한 거예요. 사람을 잘 대우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게 경영자의 역할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경영진들은 이 70대 노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순자는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 부사장. 네, 회장님. 앞으로 1년간 당신은 회사의 모든 부서를 직접 경험할 겁니다. 생산 현장, 영업팀, 품질 관리, 고객 서비스. 모든 곳을 돌아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CEO는 단지 숫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것을 배우세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민지는 초라한 원룸에 앉아 있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25층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김민지 씨, 이혼 소송 건입니다만. 네, 변호사님. 강준혁 대표 측에서 재산 분할 없는 이혼에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기? 제가 뭘 사기쳤다고요? 카페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증거입니다. 시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한 농담이었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제 조언은 조용히 이혼에 동의하시는 겁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150억짜리 자산가의 꿈, 화려한 삶,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후회와 분노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다 그 노인네 때문이야. 왜 그냥 조용히 있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문제는 자신의 욕심이었다. 한편 태양산업 생산 현장. 준혁은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에 나와 있었다. 부사장님,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20대 젊은 직원이 준혁에게 작업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역전된 상황이었다. CEO가 말단 직원에게 배우는 모습. 하지만 준혁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다. 이 부품 하루에 몇 개나 조립하세요? 보통 500개 정도 조립해요. 8시간 동안 500개. 그럼 1분에 1개꼴이네요. 네, 거의 그렇죠. 쉬는 시간 빼면요. 준혁은 직접 조립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툴렀다. 10분이 지나도 겨우 5개밖에 조립하지 못했다. 어렵네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젊은 직원이 웃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왔을 때 하루 종일 해서 100개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개를? 익숙해지면 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준혁은 직원의 손을 봤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20대 청년의 손이 아니었다.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부사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그날 저녁 준혁은 순자를 찾아갔다. 어머니, 오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뭘 배웠는데? 제가 얼마나 직원들을 모르고 있었는지요.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보면서 생산성을 높여라, 효율을 올려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첫걸음이야. 사람을 이해하는 것. 앞으로 매주 하루는 현장에서 일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를 직접 경험하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라. 3개월이 지났다. 태양산업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순자의 사람 중심 경영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복지가 개선되고 근무 환경이 좋아졌다. 놀라운 것은 수익도 함께 올랐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행복하니 생산성도 높아졌고 품질도 좋아졌다.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주문이 늘었다. 주주총회가 다시 열렸다. 순자는 보고했다.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 증가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다. 정순자 회장님,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우했을 뿐입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윤만 쫓으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과 함께할 때 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주주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경영 경험도 없으신 분이 회사를 맡으시니.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회장님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준혁이에게 돌려줄 때가 왔구나. 1년이 지났다. 태양산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출은 30%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무엇보다 회사 문화가 변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던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소통하는 문화로 바뀌었다. 준혁도 변했다. 1년간 모든 부서를 경험하며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더 이상 숫자만 보는 CEO가 아니었다.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리더가 되었다. 어느 봄날 순자는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다. 준혁아, 앉아라. 네, 어머니. 순자는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혁이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경영권 이양 계약서였다. 어머니, 약속했잖아. 1년 후에 다시 넘겨주겠다고. 이제 그때가 됐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경영을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 회사는 내 것이야. 엄마는 그냥 잠시 자리를 지킨 것뿐이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다를 거지. 네,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걸 듣고 싶었어. 자, 여기 서명해라. 준혁이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회사 전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직원들은 순자 앞에 꽃다발과 선물을 놓았다. 그리고 준비한 플래카드를 펼쳤다. 정순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생산팀장이 나섰다. 회장님, 1년 전 이곳은 그냥 돈 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영업팀장도 말했다. 회장님은 70대 노인이시지만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셔서 밤 10시에 퇴근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를 키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순자와 준혁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한식당이었다. 순자가 좋아하는 곳이었다. 준혁아, 민지와는 어떻게 됐니? 이혼했습니다. 3개월 전에.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민지는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 아이도 참 불쌍하구나. 네. 민지가요? 응. 욕심이 너무 많았어. 하지만 그것도 이 사회가 만든 거야. 돈이 최고, 성공이 전부라고 가르치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내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가르쳐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무엇이 중요한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이야. 가족, 친구, 동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뿐이야.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우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야. 네.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삶을 살 거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70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부모님을 위해, 내 아버지를 위해, 너를 위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그럼 뭘 하실 건데요? 봉사활동을 할까 해. 엄마처럼 힘든 노인들을 돕는 일.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뭐예요? 회사 지분 증여 계약서야. 엄마가 가진 51% 모두 내게 줄게. 안 돼요. 그건 어머니 것이에요. 아니야.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엄마는 그냥 잠시 맡아둔 거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받아라. 그리고 잘 지켜라. 이 회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우리의 30년 인생이 담긴 곳이야. 내 손으로 더 크게 키워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6개월 후. 정순자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할머니,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응, 바쁘대. 돈 벌기 바쁘대. 순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은 천사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150억짜리 재산도 회장 자리도 없었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아이들과 함께 복지센터를 찾았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순자를 안았다. 어머니, 오늘 저녁 함께 드실래요? 그래, 좋아.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소박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다. 식사 후 준혁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우리 회사가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받았어요. 직원 복지 부문에서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그거 봐.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준혁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